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 미세먼지 수준 나쁨으로 그 예보된 상황이죠. 이 시간 그 출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마스크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비가 예상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작은 우산도 하나씩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검찰 권한을 경찰로 대폭 넘기는 권력기관 그 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 시간에는 이 전직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 인사를 그 차례로 연결해 이번 개혁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검찰 출신이죠. 김광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요즘 그 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검찰 현직에 계신 분들 한번 만나보셨는지요? 예, 검찰의 현직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하고 있죠. 왜냐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 그 1차 수사권에서 아예 검찰 자체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를 제외한 특히 1차 수사권의 이제 경찰의 완전한 독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1차 수사권을 배제를 했다고 하지만 그 경제 쪽이나 금융 쪽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사권은 인정을 하겠다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은요, 물론 이제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개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이 개편안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제 검찰에서 사실은 1차 수사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제나 금융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이 수사 기능보다는 공소 유지 기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검찰의 어떤 힘의 약화 그리고 네. 권한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검찰의 힘을 좀 빼겠다는 게 사실은 그 이번 그 개혁안의 핵심이어서 이제 그 부분은 네. 이제 그 검찰로서는 좀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은 큰 방향은 맞는 것 아니냐.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차 수사권은 이제 주로 그 경찰이 주지만 이 보충 수사권은 검찰이 계속 갖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보충 수사권이라는 것은 이제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1차 수사를 해서 검찰이 이제 송치를 한다랄지 이제 그랬을 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네.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랄지 아니면 기소를 하게 될 때는 유죄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 유지 또는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보충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을 한다랄지 수사를 개시한다랄지 이제 그런 권한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차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공소 유지 기능밖에 남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검찰 내에서는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소권은 이제 검찰이 계속 갖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이제 검찰이 경찰의 그 지금까지 되어온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기소를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수사 지휘권을 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수사 지휘권은 행사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수사 지휘라는 것이 말이죠. 네. 처음 수사가 경찰에 개시됐을 때부터 지휘하는 거하고 네. 경찰이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지휘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많이 틀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 어떤 보충적 권한이 있다는 걸 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수사 지휘권이 있다는 것이지. 네. 보충적 수사 지휘권이죠. 수사 지휘권도 그렇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 네.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검찰과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문제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검찰이 수사를 하든 이 경찰이 수사를 하든 어느 쪽에서든 그 제대로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기만 하면 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거의 같은 논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검찰의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게 권력을 뭐 신여했다 뭐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정치권과 어떤 교감위에서 정부가 원하는 입맞춤 수사를 했다는 게 검찰의 가장 문제점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한 해결책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수사처를 두는 걸로 해결이 일단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머지 수사, 그러니까 형사사건이랄지 일반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느냐? 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이제까지 권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공수처로서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1차 수사권까지 빼앗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그렇군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경찰의 그 수사권을 다 준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수사받을 권리 혹은 뭐 수사를 요구할 권리라는 측면에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실력이 충분하냐? 이제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실력이 아마 수사를 하면 뭐 계속 길러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정성이라고 봐요. 수사의 공정성.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런데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물론 경찰 자체로 개혁을 하고 해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처럼 1차 수사권에 검찰 자체에 개입할 수 없게 되면 과연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는 누가 하느냐는 거죠. 경찰위원회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경찰 자체적으로 경찰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경찰 자체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다 하더라도 이제 자체적이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검찰 자체도 검찰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검찰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했느냐. 그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있고 그러면 경찰 자체도 만약에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3의 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개편안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네. 그 경찰의 이제 그 비대화에 대한 우려일 텐데요. 이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또 경찰도 이제 그 행정경찰과 이 수사경찰로 좀 나누겠다. 이제 이런 좀 분리 방안을 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자치경찰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굉장히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네. 지방분권 개념에 의하면 이제 자치경찰제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자치경찰이 이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토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나눈다는 것 자체에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어떤 업무의 범위,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더군다나 또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나눈다고 하는데 굉장히 직무 범위가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찰이 14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공룡화 더욱 돼버리면 어떻게 이제 견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완할 것인가. 이게 만약에 청와대 개편안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반드시 보완을 해야지. 이대로 가면 또 다시 또 검찰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 경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김광삼 변호사였고요. 이어서 그 전직 경찰 출신이죠. 그 경찰 인권센터의 그 장신중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앞서 김광삼 변호사 이야기 들으셨죠? 예,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검찰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이제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외에도 그 수사권까지 다 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찰이 너무 좀 비대화될 수 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이제 그 제어할 수 있겠느냐.
예. 또 하나의 그 검찰 권력 이상과는 이제 경찰이 출연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같아요. 예. 자, 경찰 출신으로서 그 이번 개혁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경찰의 수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사실 표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경찰의 수권이라기보다는 왜곡되고 이제 비정상적이었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 이것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씌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광삼 변호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경찰의 실력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경찰이 올렸던 어떤 성과를 검찰이나 또는 국정원으로 포장해서 내보낸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경찰의 지금 현재 수사 실력은 결코 검찰이나 국정원 이런 데 미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네. 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경찰의 좀 비대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이제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다. 혹은 행정경찰과 이제 수사경찰로 나누겠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얼마나 견제와 분리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나눈다는 거는 그건 조금 좀 무리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업무라면서 개선 조직 내에 있는 기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가능한가 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자치경찰제로 가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은 경찰의 분권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경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돼서 각각의 고유의 업무를 하게 되면은 경찰 비대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또 하나의 부분은 앞서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러면 경찰이 또 이제 검찰과 같은 권력기구화 되는 것 아니냐? 즉 정권의 입맛에 맞게 또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검찰의 인권 감수성. 인권 보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경찰 수뇌부의 정치경찰로 하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로를 하고 제도적으로는 지금까지 경찰 비대에 대한 우려는 이제 직무를 어디까지 하냐 한 그런 문제거든요. 네. 지금 나온 개혁안에 의해서도 경찰이 지금까지 하던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다만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사실은 빠졌죠. 영장 청구권 문제. 요거는 이제 변론으로 따져야 되는데 이 영장 청구권까지 완전하게 해결돼야지 이번에 우리 수사구조 개혁은 완성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정치경찰 문제는 이 자치경찰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임명권, 보직 부여권을 모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 경찰이 일부 경찰 수뇌부에 잘 보이거나 아니면 정권에 야합을 해서 자신이 가고 싶은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국정농단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국정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경찰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의 인권 지수라고 할까요? 과연 수사나 등등에서 얼마나 이제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경찰의 인권 보호 조치들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거의 대부분이 경찰과 관련돼가지고 인권이 문제되는 거는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어떤 시국 문제, 거기서 이제 비롯됩니다. 거기서 비롯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 그 다음에 외부의 감시,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충분히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찰이 검찰이나 국정원과 다른 것은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 내부를 갖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우리 언론도 경찰의 수사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검찰이나 국정원의 수사는 밀실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언제나 시민과 같이 있는 투명한 기구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인권 문제도 충분히 저는 시민들이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감시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그 권력기구 개혁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 국정원에서 해왔던 그 대공수사 업무를 이제 경찰이 좀 넘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경찰이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도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대공수사 과정에서 그 경찰의 그 인권 침해 사례도 많았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대공분실이 지금도 남아있고 보안분실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좀 선결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전에 정말 그 불행한 사태가 났던 우리 보안분실이라고 하죠. 남영동.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권센터로 만들어서 저도 거기서 인권센터에서 센터장을 했습니다. 네. 그 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권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시민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저는 큰 무리 없이 이번 개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대공수사라는 게 항상 그 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인권 침해가 좀 발생을 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좀 미리 선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분실 같은 예전에 구시대적 그런 그 조사를 하던 그런 분실 같은 건 이제 다 폐쇄가 됐죠. 네. 실질적으로 보안사범이 됐든 일반사범이 됐든 모든 것은 경찰 관서에서 공개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인권센터의 그 장신중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그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의 그 정인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또 다른 기분이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이 금융감독원이 이제 만류를 했습니다만 그 하나금융이 그 예정대로 그 회장 선임 절차를 좀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위가 일단 지난 12일에 하나금융 해추위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장 선임 절차 잠시 중단해라 구두라고 얘기를 했고 15일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달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유는 이제 처음에 셀프 연임을 문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이 해추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본인 스스로 추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빠졌거든요. 빠지니까 이제 적폐청산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하나금융이 문제됐던 아이카이스트라는 업체에 특혜 대출해 준 거 아니냐.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1호 기업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때까지 좀 2주 정도, 3주 정도 좀 회장 선임 절차를 좀 약간만 연기해달라, 중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맞습니다. 네가 책임질 거냐. 하나금융이 책임질 수 있는 거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뽑힌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금융 해추위에서는 이건 관치다. 이거 당연히 민간금융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 예전에 하던 관치가 뭐가 다르냐라고 맞섰었는데 좀 그동안 그런 맞서다 어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금융인들은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독단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적폐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이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됐나요? 오전과 오후가 확 달라졌는데요. 오전까지만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금융혁신 방향을 어제 그 브리핑을 했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그때만 해도 반드시 하나금융 해추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오후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뭐 공식 브리핑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면서 하나금융회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위가 한 발 물러선 거죠. 일종의 이걸 자중하라라는 메시지로 보고 금융당국이 일단 하나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하나금융의 해추위 선임 절차는 회장 선임 절차는 예정대로 되면 다음 주쯤
선임, 그러니까 김정태 현 하나금융회장의 재신임 재선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은 그 청와대에서 하나금융에 보내는 보다 좀 강경한 의미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좀 해보게 돼요. 네. 만약 뭐 문제가 있으면 네가 다 책임져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도 비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책임은 니네가 져라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이 가상화폐 문제가 이제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가상화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암호화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가상통화라고 해야 될지. 그다음에 박상기 법무장관은 증표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가상화폐를 많이 쓰니까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죠.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가시강끝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가시강끝. 그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이게 가상화폐로 시작해서 강남 집값으로 끝난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제 제가 좀 잠깐 그 방송에서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가상화폐 얘기를 빼놓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가상화폐로 먼저 얘기를 시작한 다음에 강남 집값을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자리는 파할 정도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화제가 지금 모임이든 친구든 너 비트코인 투자했어? 안 했냐? 얼마나 올라서 이런 얘기를 다 한다고 정부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항상 모든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청와대도 이걸 심각하게 보는 거죠. 어제 국무조정실이 그동안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라고 해서 국무조정실 하겠다라고 컨트롤 타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데 신중히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20일부터 당장 20일부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예정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실명제로 실명으로 전환해야지만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계좌를 태워준다라는 거고요. 이 효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정도 가지고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아주 그 급등락이랄까 이 투기적 이제 그 성향을 과연 이제 잡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잡을 수 있겠냐. 상당히 힘들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워낙 다른 부분에서 좀 희망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시장에 좀 몰리는 이런 대목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투자할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가상화폐로 몰렸다가 가상화폐를 확 규제하면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또 그로 돈이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셨던 이 가상화폐만큼이나 그 뜨거웠던 그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뭐 신중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죠. 이게 현재 강남만의 현상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강남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현재 가격 상승이 강남 상구에 집중, 한정될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시장 영향을 보고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말이 사실로 좀 입증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저금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거의 다들 너무 비트코인에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 올 들어서만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올랐고요. 거래일 기준하면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 올랐고 3개월 새 30% 올랐습니다. 항상 코스닥이 오르는 건 대부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게 많거든요.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국민연금도 투자 비율을 높이고 코스닥 투자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소득공제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돈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코스닥도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거품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이제 일반적인 관측하고는 좀 다른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돈을 많이 벌수록 복권도 좀 많이 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론가님도 돈 많이 버시니까 복권 많이 사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돈도 많이 벌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복권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으니까요. 한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복권 인식도를 조사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가구 소득을 세무조사 형태로 직접 조사한 건 아닐 거고요. 아마 설문조사 형태로 했을 겁니다. 선물 준다고 대부분 보통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당신의 소득이 얼마입니까? 라고 400만 원 이상이라고 쓴 분이
전체 59.5%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사실상 과연 자기 소득을 그대로 적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199만 원 이하라고 적었다는 사람은 5.8%에 불과하고요. 직종별로 봐도 화이트 칼라가 33% 가장 많았고 특이한 거는 복권이 주식 투자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복권 투자. 왜냐하면 복권에선 돈을 잃어도 조금밖에 안 잃잖아요. 그렇죠. 주식하시면 왕창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더 사행성이다라고 본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 복권의 그 당첨 확률을 보면 이게 훨씬 더 사행적인 건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로또하고 이런 데 돈은 뭐 몇천 원, 몇만 원 정도 드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합리화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저도 그 애플 아이폰 그 사용자이긴데요. 이 배터리 게이트로 그 논란이 그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액이 무려 뭐 10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삼성 노트 7이니까 7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손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때도 배터리 교체 때문이죠. 이번은 애플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피해액이라기보다는 매출 감소액이 1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실은 아니죠, 사실. 이것도 못 파는 거니까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애플은 지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무상 교체가 아니고 좀 깎아주는 거잖아요. 배터리를 79달러짜리 29달러에 깎아주는 건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체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아닌데도 왜냐하면 애플 배터리는 그 탈착형이 아니라 일체형이기 때문에 한번 바꾸면 맞습니다. 수명이 확 길어지잖아요. 네. 다들 이참에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이 손실이 매출 감소가 그러니까 바꿀 사람도 그러니까 애플의 가장 기본은 7, 8이 나면 다음 단 바꿔야 되는데 배터리만 바꿔가지고 안 바꾼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매출 감소가 10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 애플은 이거 가지고도 장사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공짜는 없는 거죠. 근데 삼성은 그 당시에 무상 교체를 해주고 바꿔주기도 했었거든요. 자, 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그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 꼭 좀 알아둬야 될 그 소식인 것 같은데요. 평창 올림픽 기간 전후로 공항에서 그 소요되는 시간이 평소보다도 그 한두 시간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다들 공항 이용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평창 때는 가능한 공항 이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더 이게 생긴 거죠. 이유는 이제 테러나 뭐 치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인 거죠. 보안을 철저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26일부터 실시합니다. 평창 올림픽은 다음 달 9일에 개막을 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들어올 테니까 많이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국내 입국하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집중 검사한다는 거예요. 공항뿐만 아니라 전국 항만, 전국 공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변 검색 때 엑스레이 검색 때를 다 하게 해서 보통 때에 비해서 한두 시간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입국할 때도 이런 약간의 불편함을 감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그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로 뵈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전화로만 새 인사 좀 나누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앵커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뭐 감개무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이스 레전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 과찬이십니다. 자, 이제 먼저 그 최저임금이 그 시간당 6,470원에서 그 7,530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그 여론의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북한 고위급 회담으로 한숨 돌린 것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 앞에 이 경제 이슈인 최저임금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 여론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6명 휴대전화 알기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 적용되었고요. 네. 응답률 2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 이게 복잡합니다. 네. 네. 네, 최저임금이 작년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이 7,530원 이 금액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적정하다는 응답이 50%로 절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최저임금 인상이 좀 높다. 의견이 27%, 낮다는 응답은 17%로 나왔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높다는 의견은 주로 영남, 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영업청과 이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반영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그 임금을 주는 사람과 임금을 그 받는 사람에 따라서도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주는 쪽이냐 받는 쪽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네. 이 올해 최저임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유불리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가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직까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 완전한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네. 자신에게 유리하다 31%, 불리하다 23%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입장 최저임금이요. 2030 세대 이 블루 칼라층에서 높았는데 학생층에서는 최저임금 자신에게 유리하다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불리하다는 입장은 자영업층에서 높았는데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겠죠. 타개책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그 최저임금 인상의 그 대폭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 여론조사도 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인식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음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매우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아무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는데 그만큼 영향은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견 네. 또 인식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영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니냐. 네. 또 정부 지원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현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 추이가 좀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에 주목할 필요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가상화폐 이야기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부에서 그 거래소 폐쇄 논의까지 되다가 일단 이제 그 폐쇄는 잠정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가상화폐 그 거래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 이것도 상당히 좀 팽팽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비트코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상화폐의 대표 조작격이 비트코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러디움도 있고요. 네. 이런 위험 요인이 부각되면서 요즘 나타나는 어떤 일종의 유행어가 그동안에는 히트다 히트, 비트다 비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즘에는 네. 비튼다 비트 이런 또 그게 무슨 말이죠? 유행어가 네. 비틀린다. 네. 네. 그만큼 꼬인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상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또 다른 것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정부에서 또 이 거래계좌 실명 전환 또 최종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거래소 폐쇄까지 이야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12일 실시하고 15일 발표했는데요. 이 전국 504명 무선 면접 및 유무선 알들이 자동 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네.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 응답률은 5.7%였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걸 좀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됩니다. 글쎄 말이죠. 네. 제가 대신 다음에는 좀 준비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설의 목소리를 좀 읽어주시면 더 네. 와닿지 않을까. 네.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 폐쇄를 찬성하고 투기를 건절시켜야 한다는 의견, 대체적으로 이 정부의 입장에 근접하는데요. 42.6%로 가장 높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목할 부분은 매우 지금 뜨거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여론은 아니거든요. 네. 과반 이상 압도적 여론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폐쇄는 반대하지만 규제는 필요하다. 의견이 35.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폐쇄도 안 된다. 규제도 반대한다. 이런 의견은 12.1%로 나타났는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층에서는 네. 이 폐쇄 반대, 규제 필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상당히 거래가 이 뜨거워지고 위험 요인도 투기의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네. 폐쇄까지 갈 것이냐, 네. 규제는 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경험의 이야기도 참고로 들어볼 만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를 주로 하는 세대가 2030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연령별 그 응답차가 좀 확연히 좀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그 1년 동안 우리나라 그 경제에 대한 그 국민들의 전망, 이에 대한 그 조사도 있었다고 하죠.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망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면 2월 평창올림픽도 6월 지방선거 대형 이벤트가 줄지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향후 1년간 한국 경제가 현재에 비해 어떤 상태가 될지 1년 뒤의 전망을 물어보았습니다. 네. 한국 경제 1년 뒤의 전망.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 전망 32%, 이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 전망이 28%로 긍정과 부정 전망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장밋빛 긍정적 시각으로 낙관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는데 특히 이 강조돼야 될 부분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 네. 바로 이것이 좀 더 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네. 기대의 살림. 우리가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정 살림살이가 어떨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대의 살림살이가 가정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고요. 네. 이 1년 뒤에 가정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5명 중 1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부정적 전망보다는 근소하게 높게 나왔지만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현재와 크게 차이 없이 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의견이 네. 55%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자, 이 배종찬 본부장님의 네네. 그 올해 그 살림살이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또 그 유행어 생각하는 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확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좀 이제는 네. 우리가 이 저성장 시대를 맞아서 좀 더 자기 스스로의 또 행복적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질적인 성장도 중요한데요. 아, 그렇군요. 심리적인 성장, 행복을 좀 더 추구해 줄 수 있는 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부 또 정책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참 좋은 또 의외의 그 같은 네, 이 조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의 그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그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 내일 아침 7시 15분 신율의 그 출발새 아침 뉴스 브리핑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